네, 안녕하세요. 김지용 장로입니다. 오늘은 공감과 소통 세 번째 시간, 공감의 3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성격과 성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이라는 건 뭐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죠. 각자 개인마다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이고 누구나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디스크나 MBTI 이런 걸 해보면 다 다른 성격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성격이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어떤 성격이 더 좋고 어떤 성격이 더 나쁘고가 아니라 다만 다를 뿐이죠. 우리가 뭐 외향형이 좋고 내향형은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성품은 우리가 더 좋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간혹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뭐 몇 년 전에 그 MBTI 했을 때하고 또 해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내 성격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요. 그러니까 테스트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테스트하는 답안 과정에서 나 그 주위에 그때 당시에 환경에 영향을 좀 받는다든가 뭐 이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원래 기본적인 성격은 잘 바뀌지 않고요. 우리의 성품은 그러나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더 좋은 성품으로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우리가 됨됨이 우리가 이제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됨됨이 이 습관, 우리가 그 의지와 지식과 훈련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의 복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성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루는 그 단계, 예수님의 단계까지 가기 위한 끊임없는 성화의 단계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죠. 즉 이게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또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즉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품이 더 좋아지기 위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성품처럼 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다 개입하시고 늘 관심 가지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직접 해주시는 일은 우리 구원사역, 구속사역이죠. 구원받고 성화, 치유와 영적 비양 이거를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또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성숙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성화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저절로 내가 그 교회만 다니면 그러면 내가 성숙해지겠지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있고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변화돼야 된다는 건데,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 안에서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에 이르는 법을 조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외상, 우리가 그 첫 시간에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라우마가 좀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주 심한 경우도 있고 약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뒷부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믿고 싶고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즉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한테 하나도 맡기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다 전지전능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조이센터, 우리 뇌 안에 있는 조이센터를 잘 발달시켜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조이센터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양육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발달이 되어야 늘 기쁨을 유지하는 힘, 또 그 상한 감정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복원력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센터 발달,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굉장히 물론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어린 아이들, 아주 갓난아기들이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빵긋빵긋 굉장히 잘 웃어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잘 웃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한국의 어린아이에 비해서 미국 아이들이 굉장히 잘 웃어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빵긋빵긋 잘 웃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알고 보면 어른들이 아주 밝게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웃는 그 웃음을 보니까 아이도 그 어른이 웃는 웃음을 보고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밝게 웃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항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상한 감정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냥 심각한 표정으로, 찡그린 표정으로 보면 아이도 웃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조이센터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상한 감정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그 충전 방법에 우리가 쭉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있는 이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늘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한 그 말씀, 그래서 그 감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고요. 이 성숙의 과정에 그 가족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도 필요하다라고, 이것도 뭐 우리가 앞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의 유대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은데요, 과연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한 가정이 과연 돈이 많은 가정일까요? 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럼 어떤 게 사랑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도 다 자녀들 사랑하시는데 과연 어떤 게 그러면 행복한 가정일까요? 보면 그러한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 안에 그 구성원들이 다 기쁨 가운데 있으면, 그죠? 그 가정이 항상 기쁨이 넘치면 그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너무 추구하죠. 돈과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또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보호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급적이면 온유한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유한 보호자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피해자가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 그냥 저절로 성숙해지고 저절로 온유한 보호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공감과 칭찬. 오늘 이제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나눌 건데 공감을 많이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또 칭찬을 많이 해주는 가정. 이런 것이 우리가 성숙을 이루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대화의 5단계라는 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의 5단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그 대화를 할 때 1단계가 인사하는, 안부 묻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얼굴도 알고 공동체 안에서 얼굴 알고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는 만다. 그 정도 별로 그렇게 친밀감이 없습니다. 요 단계만 하면. 2단계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친한 관계죠. 그런데 거기에서 3단계로 생각과 의견을 얘기를 나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부 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들이 보면 이 생각과 의견의 대화를 잘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뭐 학교를 가는데 학원을 과연 보낼까 말까, 어느 학원을 가면 좋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단계에서 간혹 의견이 충돌이 되고 싸우기도 해요.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 3단계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맨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0단계, 0단계, 대화가 없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나면 얼마 동안 서로 얘기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 회복돼서 1단계로 인사도 하게 되고요. 또 일도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또 3단계로 생각과 의견을 하다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또 나오면 또 충돌해서 또 싸우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 싸우는 단계의 어떤 것들은 잘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그죠? 그걸 피하게 되죠. 잘 안 싸우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다양한 분야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극복해야 되는데 4단계 감정에 대한, 자기의 감정, 우리가 희로애락의 감정, 또 상한 감정에 대한 것들,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사이면 정말 친밀한 단계고요. 사실은 우리 가정은 친밀해야 되는 단계 아니에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 부부끼리는 이 감정에 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감정에 대한 대화는 우리가 희로애락 중에 기쁨이나 뭐 즐거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거는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상한 감정, 내가 슬프거나 내가 화가 났다든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나눌 때는 참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해야 우리가 정말 친밀한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들도 꼭 가정 아니라도 친구라든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그러한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누군가, 몇 명이나 있나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하고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이제 얘기할 공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서로 같이 비전을 나누고 하는 정말 우리의 하나의 친밀한 온유한 보호자고 서로 돕고 돕는 그러한 돕는 배필의 관계, 이러한 부부도 그러한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 empath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만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하게 동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sympathy입니다. 동정. 이것은 그 사람 참 안 됐다.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뭐 아픈 사람을 봤을 때 참 안 됐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동정인데요. 공감은 뭐냐면 동정을 넘어서 그 사람의 경험 속,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의 역지사지가 딱 근데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멋있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고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감, 나도 다 공감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공감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럴 때 내가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고 또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런 걸 동의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공감은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도 우리가 공감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공감은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 사람이 왜, 여러분의 자녀가 왜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러는지, 왜 공부가 싫다고 그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그 분노, 뭔가의 분노라든가 이런 그 상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공감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 맨 밑에 보면 나의 생각이나 판단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 안 하겠다고 그럴 때 너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뭐 될래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생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자꾸 해결 방법을 자꾸 먼저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먼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요소가 있는데요. 공감의 3요소. 첫째가 소극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말은 안 하더라도 잘 주의 깊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그 비언어적인,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언어적인 메시지가 30%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70%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의 자세로서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구나, 아니면 뭐 전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거. 그다음에 인정하는 반응. 그래서 이것도 비언어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얼굴 표정을 열심히 또는 온화하게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얘기하는데 뭐 휴대폰 보고 있다든가 TV를 보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적극적 경청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내용에 대해서 내 언어로 잘 반사해 주는 것이 이제 적극적 경청인데, 요 세 번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감의 3단계인데요. 이건 사실은 적극적 경청의 3단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감정 읽어주기, 2단계 노력과 욕구 알아주기, 3단계 감정 일치,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1단계만 잘 하셔도 공감의 80%는 다 이룹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 정서의 초점, 즉 상대방의 그 지금 현재의 감정, 상한 감정,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거를 내가 알아주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 감정을 나의 표정과 말로 표현하는 단계,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내 의견과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속상하다. 여기 딸이 예를 들어서 요즘 몸무게가 자꾸 늘어서 너무 속상하다 그럴 때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진짜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지. 저녁에 밤늦게 뭐 먹지 말라 했지. 이런 게 다 내 생각이잖아요. 이건 공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은 지금 그 상대방의 그 마음, 저걸로 인해서 굉장히 속상하구나 라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 아빠들이 특히 이런 걸 잘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 체중 조절이 안 돼서 참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그 마음을 내가 내 속으로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또 공부하기 그 시험을 못 봐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진작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아니면 진작 내가 학원 가라고 그랬지, 이런 게 아니라 너 많이 속이 상하겠구나, 기분이 안 좋겠구나, 이게 공감의 1단계
입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줄여서 그래서 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속상해요. 그러면 속상하겠구나. 그냥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요 1단계만 잘해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부부간의 대화에서 1단계만 잘 하셔도 부부싸움의 한 80%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요 1단계를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대방이 그냥 그렇게 뭐 밖에 어떤 외부적인 일로 감정이 상했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경우가 있잖아요. 나의 행동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줘 가지고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할 때는 당신이 화가 나겠구나 하지만, 이때는 나 때문에 화가 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죠? 말로만 하고 그리고는 그냥 공감을 맨날 하고 그냥 똑같이 행동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잘 진정성 있게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노력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내면 감정, 진정으로 원하는 감정, 그 다음에 노력, 그동안 그걸 위해서 했던 노력을 알아주고 표현해주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실패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잘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또는 뭐 몸무게를 더 줄이고 싶었던 그러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한 마음, 이런 걸 알아주는 그러한 단계, 그걸 내가 잘 표현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이어가지고 아빠가 내가 그동안 몸무게 줄이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했구나. 이거 이제 이렇게 그 노력을 알아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칭찬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칭찬은 요런 그 사람의 노력을 칭찬해 줘야지, 결과도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칭찬해 주죠. 근데 결과만 칭찬을 해주면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칭찬이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력을 칭찬해 주는 이거를 우리 안에 잘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는 경우 자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감정을 일치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도 똑같은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 감정 일치가 안 되면 사실은 뭐 여기까지 안 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단계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공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이 3단계까지 하면 더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생각보다 안 줄었다니까 아빠도 마음이 안 좋구나. 그래서 나도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이게 3단계 감정일치입니다. 그래서 요 1, 2, 3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1단계 그 군화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근히. 그럴 때 첫 번째, 상대방이 예를 들면 뭐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배낭여행 가겠다 그럴 때 무조건 배낭여행 가고 싶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녀가 나 학교 이제 그만두고 나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라고 할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도는 한번 물어보고, 그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무조건 그냥 하면 진정성이 좀 없죠. 그리고 절대로 충고나 훈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료가 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별거 아니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죠? 뭐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말 진정한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죠.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겠다라고 먼저 공감을 해주는 것이 돼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 있게, 특별히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힘든 상한 감정이 빠져 있을 때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간혹 보면 어떤 아빠들이, 젊은 아빠들이 이걸 배우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다시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자꾸 똑같은 걸 하고 자기의 행동 변화는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한 거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은 정말 제가 이 관계 안에서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부, 그다음에 자녀와 그죠? 어린아이서부터 다 큰 아이까지 자녀까지 다 공감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뭐 형제 친척 다 마찬가지고 친구, 그다음 회사나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거는 정말 이 공감의 효과는 제가 직접 체험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고 그런 것을 습관화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감 대화의 걸림돌이 이렇게 쭉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12가지 중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저렇게 하면 관계가 해치겠다라는 거 우리가 뭐 명령을 한다든가 뭐 욕설을 한다든가 막 반박한다든가 이런 거 협박한다든가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칭찬 많이 하라고 했는데 칭찬도 있고 막 이런 것도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오른쪽도. 그래서 칭찬하고 이런 건데 칭찬은요 언제 해야 되냐 하면 평상시에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 칭찬을 갈등이 일어날 때 상대방이 지금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칭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아내가 지금 이제 같이 부부 동반으로 어떤 모임에 가기로 했는데 아내가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고 막 화가 좀 났어요. 짜증 났어요. 그럴 때 당신 예뻐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잘 어울려. 막 이러한 칭찬은 역효과입니다. 그죠? 어떤 위기를 넘기기 위한 거죠. 진정성도 없고. 칭찬은 평소에는 한 번도 예쁘다는 얘기 안 하다가 그런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는 칭찬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은 평소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갈등, 상한 감정 때는 공감을 잘 해주시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걸 하셔야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또 마무리하면서 한번 적용을 또 해보겠는데요. 과연 앞에 대화의 5단계 중에 나는 나의 부부 또는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친구, 동료와 몇 단계 대화를 각각 어느 단계, 매번 4단계, 5단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지, 그 단계의 대화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라는 건데 그걸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나는 어떤 상대와 어떤 경우에 공감이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감이 잘 안 되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분석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고요. 또 공감 대화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뭐가 있는지 아까 그 12가지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자꾸 대화가 안 되는지 걸림돌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도 또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감사 표현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감사 표현하기 위해서 주위에 우리의 가족이나 또 친구나 동료나 매일 한 번 이상씩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감사 표현을 하는 훈련. 그 습관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런 거를 잘 가르쳐서 해보시면 굉장히 정말 대인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감사 표현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 또 공감을 이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에게 한 번 이상씩 공감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일기는 계속 끝까지 우리가 이 4주차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감사일기 쓰기는 계속 하시고요.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